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편이 제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손을 올렸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제 완벽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행복의 성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지옥의 입구에서 저는 또 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대한 힘, 그가 평생을 무시했던 제 과거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내가 당신을 너무 높이 올려놓았지. 이제 내가 당신을 끌어내릴 차례야. 가장 달콤한 미소로 남편을 배웅하는 아내. 그녀가 손에 쥔 것은 단순한 만년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파멸의 열쇠였습니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녀의 가장 잔인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독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되찾으려 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 그 자체일까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당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는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 늙은 년이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닥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제 남편, 도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는 그의 목소리가 지독한 소음처럼 귓속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찰싹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설마 하던 제 눈앞에서 남편의 손이 올라갔고 매정하게 엄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멈춘 듯 지독한 이명만이 귓속을 울렸습니다. 벌겋게 부어오른 엄마의 뺨, 그 위를 덮고 있는 엄마의 작고 떨리는 손,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와인잔의 파편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처럼 제 망막에 고통스럽게 새겨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저의 완벽한 행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한강의 물결이 금빛으로 부서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계절마다 제가 직접 고른 생화가 향기를 뿜어내고 최고급 원목 마루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민정 씨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고학생을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만들었으니 이만한 성공이 어디 있냐고 부러워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 남편 도진 씨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저 곁에서 밥해주고 옷 다려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 남자의 눈부신 성공은 모두 내가 만든 거야라는 강한 자부심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성을 쌓아 올린 남자가 제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다니요. 그날 제가 평생 지켜온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대한 지진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짐승처럼 씩씩거리는 도진과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엄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의 천국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지옥의 아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저 괴물이 내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처절한 회한이 뒤엉킨 용암보다 더 뜨거운 그 무언가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 씨,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당신을 너무 높이 올려놓았지. 이제 내가 당신을 끌어내릴 차례야.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당신이 감히 내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이 꼭 피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가꿔온 이 완벽한 가정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 그 붉은 액체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의 결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번져나가는 지독한 얼룩처럼 말이죠. 처음 도진을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2살 풋풋했던 여대생 시절, 저는 법대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낡은 법전을 파고들던 한 남자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 사로잡혔었죠. 부유한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저와 달리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고학생에게 외동딸을 줄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남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할게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님은 눈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때부터 저의 전쟁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작은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의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발은 퉁퉁 부어 잠 못 이루는 밤이 허다했죠.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새벽녘에 들어와 제 손을 잡고 미안해, 고마워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하나면 세상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열해 동안 그는 무려 4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기적처럼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지만 돈도 인맥도 없는 그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시 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거래하던 로펌에 도진을 꽂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렸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사건을 소개해달라며 낯 뜨거운 부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타고난 두뇌와 야망은 날개를 단 듯했고 몇 해 지나지 않아 그는 대형 소송을 연달아 승리로 이끌며 법조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게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던 날 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이야,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린다고. 그는 그런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민정아. 당신 덕분이야. 당신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저는 그 말을 평생의 훈장처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곧 저의 성공이었고 그의 기쁨은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그의 발밑에 깔리는 그림자 역할을 기꺼이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제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가구를 들릴 때도 늘 제게 먼저 의견을 묻던 사람이 이제는 통보하듯 결정했습니다. 이 소파 내가 계약했어. 거실 분위기랑 잘 어울리지?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른 소파는 이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저 비싸기만 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안목에 제가 토를 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은 친정 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김치를 보며 그가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촌스럽게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어. 백화점에 가면 얼마든지 깔끔하고 맛있는 거 파는데.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손맛이 최고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스친 경멸의 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저와 친정 식구들을 자신의 성공한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변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었죠. 피곤해서 그럴 거야.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럴 거야. 필사적으로 그를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는 사위 몸보신을 시켜줘야 한다며 직접 지어온 보약을 들고 우리 집을 찾으셨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일어난 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최서방, 요즘 힘들어 보여서 내가 약 좀 지어왔네. 기운 내야지. 그 말에 그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장모님, 거기 두고 가세요. 엄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서운한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최서방,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사람이 너무 높이만 올라가면 발밑을 못 보는 법이야. 주변도 좀 돌아보고 겸손할 줄도 알아야 더 크게 되는 법이라네. 그것은 평생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남편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와인을 몇 잔 들이켜던 그는 마침내 신문을 구겨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제 평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습니다. 짐승처럼 씩씩거리는 도진과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의 천국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지옥의 아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씨, 내가 술 때문에 실수를 했네. 그의 후회 없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한 점도 없었고 오직 짜증과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만이 가득했죠. 장모님도 너무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사위한테 훈계가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제가 알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성공이라는 가면을 쓴 추악하고 오만한 괴물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멍하니 앉아있는 엄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부서질 듯 가파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쥐어짠 제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졌죠. 엄마는 저를 보며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지만 그 웃음이 제 심장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엄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온 노모가 아들처럼 믿었던 사위에게 당한 수모와 충격이 그 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민정아. 최서방이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럴 게야.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제가 아니었다면, 제가 저런 짐승 같은 남자를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일어나, 엄마. 집에 가자. 내가 모셔다 드릴게. 저는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가 제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그의 사과에는 단 한 줌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비켜.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도진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엄마를 태워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길가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죠.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만 같았어요. 얼마 후 저는 다시 그 집, 저의 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진은 거실을 서성이다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제 들어와. 장모님은 잘 모셔다 드렸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는 제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응?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비웃는 듯 맴돌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지나쳐 와인이 쏟아진 거실 바닥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유리 조각을 든 채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용서를 비는 거야? 제 목소리를 들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위험해. 일단 그거 내려놓고. 위험해?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박살내놓고 내 엄마 얼굴에 손을 대놓고? 저는 그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변명하지 마. 저는 손에 든 유리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이랑 나 끝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리는 그 순간 저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분노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상패와 기념품들로 가득 채워놓은 공간. 저는 그가 가장 아끼는 트로피 하나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트로피가 산산조각 났지만 제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는 부족해. 이런 장난감 따위로는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쓰던 물건들, 이제는 거추장스럽다며 도진이 치워버리라고 했던 잡동사니들이 처박혀 있는 곳이었죠. 저는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 낡은 사진첩. 한 장 한 장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이제는 세상에 없는 제 아버지, 박 회장과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성그룹 김 회장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지금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 이거다. 도진, 당신을 무너뜨릴 방법.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성공의 탑을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씩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려 주겠어. 저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새벽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갑고 명료했죠.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머물던 제 마음의 모든 방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선명한 목표의식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밑은 거뭇하게 죽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에 순종적이고 무기력했던 민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닌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시퍼런 냉기가 그 안에 서려 있었죠. 욕실을 나오자 안방 문 앞에서 밤을 새운 도진과 마주쳤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충혈된 눈.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은 좀 잤어? 내가 아침이라도 차릴까?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후회나 반성이 아닌 자신의 아내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읽었죠. 그는 저의 분노가 두려운 것이고 이 안락한 삶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니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내가 차릴 테니 씻기나 하세요. 제 반응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저의 기묘한 평온함이 그에게는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노린 것이었죠. 저는 주방으로 가 익숙하게 밥을 안 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저 남자의 비위를 맞추고 입맛을 챙기며 살아왔구나.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식사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파멸을 위한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죠.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신 제 눈치를 살피며 꾸역꾸역 밥을 넘겼고 저는 그런 그를 무심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도진이었습니다. 저기 여보.
어제 일은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갚을게. 장모님께는 내가 오늘 저녁에 바로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 응?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됐어요. 가지 마세요. 뭐하러? 엄마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당신이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상처만 더 해집는 거지. 그냥 조용히 있어요. 시간이 약이겠죠. 저는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으려는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무기력한 말로 그를 안심시켰죠. 그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챌 만큼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내가 말한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여올 복수의 시간이란 걸 당신은 까맣게 모르겠지. 그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다시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저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준 그 사진. 아버지와 김 회장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두 분의 인연은 평생의 동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셨고 김 회장은 그 공장의 원단을 대는 시장 상인이셨죠. 가진 것 없던 두 젊은이는 밤새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더 큰 세상을 꿈꿨고 서로의 보증인이 되어주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에 건네주신 몽블랑 만년필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아, 이건 젊은 시절 김 회장이 나에게 선물한 첫 성공의 징표다. 만년필에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지. 살다 보면 정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막막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때 이게 너를 지켜주는 부적이 될 게다.